20대 초반부터 노화는 됩니다. 세포의 DNA가 손상이 된다? 안 좋은 것 중에 정말 솔직히 예를 들면 전 술을 좋아해요. 별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짠 거 다 나빠요. 단식해서 몸무게가 3kg 빠졌다. 먹자마자 찌거든요. 앉아만 있고 운동이 적고 그러면 뺄 수가 없다. 절대 안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인 허양임입니다. 저는 사실 환자분들하고 진료실에서 만나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관심도 많고 보고 있는 질환들도 그런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기고문이나 기사,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고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직업적으로 의사를 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됐고요. 가정의학과라는 전공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컸던 이유는 질환에 대한 예방, 초기 관리,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방, 질환 전 단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환자분들이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생하기 전에 도와드릴 수 있고 생활 교정을 해드리고 이런 데 관심 갖는 가정의학과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은 30% 이상은 비만이고 젊은 여자분들은 안 빼도 되는 저체중이 또 느는 게 또 반대로 또 문제거든요. 마른 비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무게는 정상이고 근육이 너무 적어서 체지방 퍼센트가 많은 것도 대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위험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근 감소성 비만, 체지방률이 높은 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비만이라는 게 단순히 외형적으로 뚱뚱하다, 체중이 그냥 늘어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비만은 사실 현상 자체가 아니라 동반된 질환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거든요. 사회가 비만 유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생활은 편하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 일이 이루어지고 일도 대부분 다 앉아서 하고 음식은 점점 고열량 음식에 가공식품들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만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단순히 뭐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생긴 것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사회적으로 체중이 늘게 하는 환경,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서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체중 관리를 하는데도 잘 안 되면 자기 자책을 하거나 그런 경우 볼 때 가장 안타깝고요.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또 사회적으로 반드시 비만을 줄이기 위한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환자분들의 생활이 바뀌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그런 교육하는 게 가장 힘들고 제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만 드리고 갈 때랑 생활이 교정이 돼야 약을 줄이거나 심각한 질환이 예방이 된다라는 설명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매체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내가 어떻게 생활을 교정을 해야겠다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비만 진단 기준은 BMI를 기준으로 하는데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물론 근육이 엄청 많은 분들은 제질량 주기가 높아도 질병으로 보는 비만 단계는 아니겠지만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비만을 진단을 하는 기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아시아,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 비만 기준이 더 낮습니다. 동양인은 체구가 더 작고 더 낮은 체질량 지수에서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만의 기준은 인종별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비만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는 거예요. 허리둘레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인바디나 여러 가지 덱사 같은 다른 기구로 이용한 체지방 퍼센트를 가지고 이제 비만을 진단하기도 해서 이 수치가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검사나 다른 지표로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가 많고 1단계 비만이 아니라 더 질환과 발생 위험이 높고 이후에 더러 심각한 질환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3단계 비만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소아비만을 얘기했을 때 비만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가공식품 섭취가 늘었고 당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먹는 것, 요즘 유행하는 음식들 뭐 탕후루, 버블티 그런 당류나 군것질 때문에 비만이 느는 거거든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먹는 걸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당으로 섭취하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줄이게 하는 것, 교육이 필요하고요. 식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군것질을 제한을 하고 먹는 밥 양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식사 구성을 골고루 먹게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즘에 얘기하는 비알칼슘 지방간이나 아니면 수면무호흡이던 심지어 암이나 이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망률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려혈관 질환인데 이 심려혈관 질환의 앞단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이고, 이런 병을 위험 요인이 되는 게 비만이기 때문에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질환의 그 앞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비만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알츠하이머도 우리 몸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우리 필요 없는 물질이 많이 쌓이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 차지하는 게 치매는 혈관성 치매예요. 혈관이 막혀서 그 뇌의 기능을 못하니까 생기는 치매가 있거든요. 예방을 하려면 그 앞단에 있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요인이 되는 것들 없애야 되고 또 그 앞에 있는 게 결국 비만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보다는 외적으로 보기 좋아지게 하려고 많이들 체중 감량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비만을 바라볼 때에는 겉으로 보기 좋아 보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건강 체중인데 건강하지 않은 방법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무조건 마른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내가 그래서 정상 체중인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체중은 정상이고 체질환지가 정상이더라도 체형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운동이나 내 체형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지 단순히 열량만 줄여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형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하는 분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결국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방법의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시기장애 사실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자기 체형이나 이런 데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감량을 원한다던가 이런 건 문제가 되죠.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관련해서는 빠르게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식이 조절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각각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안 먹는 사이에 이제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 측면에 좋다. 아니면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자가포식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노폐물 같은 것들을 잡아먹어서 찌꺼기를 청소하는 그런 기전이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조절을 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열량을 덜 먹게 하는 환경 때문에 빠지는 거지 시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많이 굶어서 굶는 시간이 길어서 폭식을 한다거나 보상적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행동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천드린 방법은 저녁 시간, 밤 시간대 안 먹는 거. 이른 저녁을 먹고 아침 식사를 하면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까지 금식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활동이 적은 시간에 덜 먹는 거는 가장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저탄고지, 그러니까 케톤식을 얘기를 드리면 포도당을 빠르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건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케톤체를 사용하게 돼서 이 케톤체 자체가 식욕을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체중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 고기만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포화지방 섭취가 많아질 수가 있어서 체중은 빠졌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나빠져서 오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량을 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싶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도 동물성 단백질만이 아니라 콩이나 두부 이런 식물성 단백질, 다양한 해산물이나 생선 같은 류를 먹고 탄수화물 섭취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을 쓰면 근육도 유지하고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체중이라는 건 단 한순간에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오래 힘들지 않게 유지하는 것, 건강을 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식사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관심을 꼭 갖고 시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면 빠르게 감량하는 것, 정상 체중이 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뭐 한 끼만 먹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유행 다이어트들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빨리 많이 빠지게 되면 근손실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중이 한꺼번에 빨리 많이 빼고 근손실이 있는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체중이 늘 때는 체지방 %가 늘어나는 비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 감량은 더 어렵습니다. 기초대사량도 떨어져 있고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빼기 어려운 체중이 되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조금만 더 먹어도 살쪄요 라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한을 하시면 먹기 시작할 때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너무 억제를 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식을 할 때 그걸 빨리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다 지방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되고 감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만은 만성적이고 재발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최대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요요를 예방할 수 있고 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의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량폭이 크니까 더 많이 늘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약을 끊었을 때 더 심하게 요요가 올 거고요. 그래서 이 약을 주사를 치료를 할 때 항상 빨리 많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호하던 음식 스타일, 먹던 음식, 식사 내용, 먹는 시간, 운동뿐만 아니라 자는 시간부터 여러 가지 내 생활에 교정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체지방 %의 변화, 특히 또 내장 지방이 줄었는지 여러 가지 대사지표가 좋아지는지 그런 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비만 치료제를 뭐든지 중단을 하시더라도 조금 늘기 시작할 때 바로 다시 오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찐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치료제를 쓰기 전이랑 똑같이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렇게 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나는 약을 끊으면 식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계속 먹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 치료제와 단기 치료제가 구분이 되어 있고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셔서 길게 치료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목표로 하거나 감량에 대한 폭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환자에 따라오는 정도, 교정 정도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비만 치료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정상 체중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사적으로 이득이 있는 정도의 감량을 해도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체중 감량 폭은 5에서 10% 정도고요. 15% 이상을 감량을 하면 당뇨가 완치, 당뇨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바디상에서 보면 40kg를 빼라, 30kg 빼라 멀게 느껴지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체중 감량의 폭은 본인 기저 체중에서 5에서 10%만 감량해도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감량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체중 감량 후에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열량을 잠깐 사이에 많이 먹었어요. 필요한 것보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바로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해놓고요. 평소보다 열량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2, 3일 정도를 필요 열량보다 좀 줄여서 먹고 또 평소보다 활동을 늘려서 에너지를 더 쓴다던가 하면 빨리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될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늘지 않고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빨리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남으면 나중에 쓰려고 저장하는 게 지방이고, 오래 굶으면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저장이 됐을 때 그거를 지방으로 가지 않게 빨리 써버리는 거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찐 것 같을 때 얼른 원래 나의 몸무게로 빨리 돌려놓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원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감량 후에는 요요를 예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로 칼로리인 탄산음료, 저당 식품이 열량은 당연히 더 적죠. 그거는 단맛을 내는 거를 대체 감미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맛은 달되 열량이 낮은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맛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끊어내지 못해서 언제든 다시 열량이 높은 단맛 음료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낮춰서 먹었으니까 딴 거 더 먹어도 되겠지, 그런 게 또 있고, 비만하기 쉬운 장내 환경이 되기 쉽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다른 식욕 욕구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액상 음료를 끊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자. 탄산이나 청량감이 필요로 하시면 레몬즙이나 뭐 이런 거 넣어서 탄산수를 드시거나 옥차, 보리차 이런 티 종류로 바꾸거나 이런 거를 하자. 결국 우리가 식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구입하실 때 당이라고 써있는 게 들어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당이라고 써있는 거는 안 들어있는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끊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술 자체가 열량만 있고 영양소는 없는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술을 먹을 때 다른 음식도 같이 먹고, 술안주들이 더 열량이 높은 음식들이 많아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날 식욕 조절이 안 됩니다. 식욕 호르몬이 자극이 돼요. 맵고 짜고 막 기름지고 이런 음식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서 식욕 패턴도 안 되고, 술이 깨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수분도 다 많이 쓰기도 하고, 비타민 B군을 대사를 되게 할 때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부족해지고, 몸이 힘드니까 운동도 덜하고 활동하는 쓰는 에너지도 떨어져서 결국 술을 드시면은 체중 감량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셨어도 술을 드시면 그 근합성을 방해하거든요, 술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게 안 되고 지방만 쌓이게 하는 거죠. 특히 내장 지방, 또 간에 무리도 주고요. 만약에 술을 드시더라도 양을 줄이고 같이 먹는 음식에 열량이 낮은 음식들을 찾아 드셔야 돼요. 뭐 샐러드나 아니면 기름이 적은 단백질 식품들. 혈관은 우리 몸에서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온 세포에 공급하는 통로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들은 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동맥은 산소랑 영양소를 세포에 공급을 해주고, 정맥은 세포들이 쓰고 남은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혈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뇌, 심장, 간 여러 장기들이 쉽게 망가지게 돼서 기능을 못하니까 빨리 노화가 되고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혈관을 건강하게 오래 지키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치료를 하는 진료 지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혈압은 빨리 낮추고 혈당도 빨리 낮추고 콜레스테롤도 더 많이 낮추고 더 약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혈관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더 이른 나이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증상이 생기고 나면 사실 이미 질환이 진행이 된 상태죠. 그래서 국가에서 성인들의 대상으로 2년마다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상이 생기기 전 단계에 발견을 해야 이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배가 나오고 몸이 무거워지면 그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수 있죠. 기본 혈액 검사로 위험 요인을 찾을 수 있죠. 특히 혈당, 콜레스테롤. 물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영상 검사로 직접적으로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음식에는 오메가3 같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등푸른 생선이나 올리브유, 뭐 아니면 아보카도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 육류나 일반적인 기름들이 대부분 식스를 많이 먹게 되어 있어서 항염증 효과를 볼 수 있는 오메가3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피해야 되는 음식에는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 당연히 나쁘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하실 때도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잘 맞추셔야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국이나 찌개를 먹는 문화가 있어서 소금을 많이 먹는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염분 섭취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국물을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염분 섭취를 많이 낮출 수가 있고요. 간이 조금 싱거워도 다른 풍미로 먹을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짜게 먹었다 싶으면 칼륨을 드시면 나트륨이 배설이 됩니다. 많은 게 바나나, 뭐 아보카도, 고구마, 토마토, 해조류, 두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짜게 먹는 것 같으면 칼륨이 많은 식품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예방을 좀 할 수가 있고, 또 물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노화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30대 후반, 40대가 되면 더 많이 피곤하고, 운동을 해도 근육도 잘 안 생기고, 똑같이 쉬었는데도 피로회복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시고, 내가 정말 노화가 왔구나 느끼는 게 눈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되죠. 노안이 제일 먼저 온다 얘기하잖아요. 눈의 초점도 잘 안 맞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노화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형적으로는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뭐 눌린 자국도 빨리 안 펴지고, 밑으로 자꾸 처지고 피부가, 그런 증상들도 결국 노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입 마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대사적으로 수분 분비나 침이나 콧물, 눈물 이런 분비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 안 마르면 입이 쩍쩍 갈라지고, 침이 적게 나오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음식 맛도 더 못 느끼시게 되는 것도 노화의 과정이고, 눈물도 덜 나니까 눈도 뻑뻑하고 더 피곤하고, 피부도 수분을 많이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콜라겐도 떨어지고 더 푸석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치료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죠. 항산화 치료 같은 거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피부에 노화는 선블럭 바르는 거, 시술 같은 거를 받으셔서 피부에 변화를 주기 위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내적으로 볼 때에는 노화를 늦추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을 줄이는 건데, 정상 체중 유지하는 것,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 적절한 운동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항노화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젊음을 유지한다, 노화를 늦춘다, 이건 결국은 건강할 때 오는 부산물인 것 같습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운동, 이렇게 3가지를 한 박자가 돼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잠을 자야 피부의 콜라겐 합성, 호르몬 균형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대사적으로도 활성화가 됩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해야 염증을 줄이고 우리 몸의 대사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 세포에 공급할 수가 있고요. 젊음의 기본인 그 콜라겐, 그다음에 근육 단백질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식습관이 노화를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있고 임상 시험에서도 보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때 노화가 늦춰지고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생체 지표들의 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만 치료를 할 때 실제 염증 지표를 봐요. 비만 환자들이 염증 지표가 높아져 있고 계속 세포들이랑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과 노화는 사실 같이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신 염증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노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영양소 섭취랑 체중이 늘지 않게 하는 칼로리 제한 같은 게 결국은 세포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고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식사 구성에 관심을 둬요. 야채를 먹었는지 단백질 식품을 먹었는지 그런 걸 보고 피해야 되는 건 철저히 피하고 먹어야 되는 거는 하루의 구성을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실 기본인 것 같고요. 단맛 나는 음료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끼니를 먹을 때 신선식품으로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기본인 것 같고 술을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고 안주를 좀 덜 먹으려고 하고 전날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 에너지 소비하려고 운동을 더 간다든지
아니면 다음날 식사는 좀 더 가볍게 한다든지 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빠집니다. 관절도 더 아프고 똑같은 운동 활동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저도 진짜 하기 힘든데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과학적인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으면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책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 그다음에 역사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활하게 됐는지 과학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허구도 같이 섞여 있는 책들을 참 재밌어 하면서 읽는데요. 의사가 읽어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작가 자체가 의사예요. 로마 신화에서 있었던 신들의 이름, 있었던 상황과 연결돼서 의학적 용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병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를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읽을 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킬레스건, 신의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고, 판이라는 공포의 신 이름에서 패닉이라는 이런 것도 나오고, 나르시즘, 나르시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나왔던 거고, 이런 배경들을 설명을 해서 결국 의학적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용어랑도 관련이 있구나 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의사 입장에서 몰랐던 정보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 내가 쓰던 용어가 여기 신화랑 관련이 있었구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조금 가깝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신들을 경외했던 이유 중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파워나 능력뿐만 아니라 불멸과 늙지 않는 거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신화에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만큼 옛날 사람들도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젊게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신들도 그럼 그 젊음을 어떻게 유지하냐. 신들의 만찬에 항상 나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넥타르라는 것과 암브로시아는 불멸의 음식이란 뜻이기도 하고, 넥타는 죽음과 싸운다라는, 신들도 그런 걸 먹어서 유지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노아랑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특히 재미가 있었는데, 새벽의 여신이 사랑했던 티토노스가 나랑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래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바랬는데 노화되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한 바라지 않았던 거죠. 했더니 살아는 있는데 계속 늙는 티토노스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리아트릭스라는 게 노인의학인데, 노아의 신 게라스라는 이름에서 나왔고, 또 젊음의 여신 헤베 이야기를 보면 늙지 않는 피친의 묘약을 만들어 메디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젊고 오래 사는 욕구에 대한 게 굉장히 재밌게 많이 다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면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젊게 살고 싶은 욕구가 이때도 있었다라는 생각, 다시 그게 너무 재밌었고요. 언젠가는 우리 줄기세포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걸 통해서 젊음,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열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잘해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단순히 약으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쁘게 했던 것들,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잠을 뭐 이상하게 자신들, 운동을 안 하든지 하는 이런 습관들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잘 따라오실 때, 변화했을 때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실 의사가 됐고요. 여정학과 의사로 살면서는 몸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사람,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다른 문제도 관심을 갖는 의사구나,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각자 자기 몸의 주치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찾고, 그 다음에 나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의 감정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하나씩 바꾸려는 노력에서 길게 갔을 때 건강해지고 젊음을 유지하고 또 아름답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은 사실 단순히 병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일상을 잘 지내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본인한테 잘 맞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